이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우리 집 얘기부터 해야 합니다. 내 이름은 박정숙. 올해 62입니다. 결혼하고 거의 30년째 같은 집에 살았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에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날까지만 해도 난 그게 새로운 시작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둘이 여행도 다니고 산책도 하고 사진도 찍고 머릿속에 그런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퇴직하고 나서 더 말수가 줄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 펴고 뉴스 틀어놓고 커피 마시고 다시 신문. 하루에 하는 말이라곤 커피 있냐 아니면 뉴스 봤냐 정도였습니다. 거실 여기저기엔 세월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쓰다 만 컵. 언제 고쳐 쓸지 몰라. 그냥 쌓아둔 고장난 선풍기. 시댁에서 선물이라며 보내준 그릇 세트. 눈에 보이는 건 물건이었지만 내 눈엔 그게 다 버리지 못한 시간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제목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노후에 집 정리 안 되어 있으면 돈이 줄줄 셉니다. 손이 저절로 클릭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 젊은 유튜버는 말했습니다. 쌓아둔 물건이 결국 여러분의 돈을 묶어두는 거예요. 버리면 손해 갔죠? 아닙니다. 비워야 돈도 마음도 들어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우리 집이 떠올랐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가득 찬 베란다. 한 번도 쓰지 않은 답례품들. 애들 초등학교 때 쓰던 책가방까지. 그래, 이게 다 내 세월인데 이젠 짐이구나. 가슴이 갑자기 답답해졌습니다. 남편 책상을 바라봤을 때 먼지를 뒤집어 쓴 컵, 몇 달째 접힌 채 그대로인 신문이 보였습니다. 사람도 집도 시간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코를 골며 자는 사이 나는 다시 그 유튜브 영상을 틀었습니다. 비우면 행복해집니다.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 나도 한번 비워볼까? 물건이든 마음이든. 다음 날 아침 나는 찬장을 열었습니다. 10년 넘게 꺼내지도 않은 새 그릇 세트. 애들 쓰다만 캐릭터 컵들. 하나하나 꺼내놓으니 식탁이 꽉 찼습니다. 또다시 아까운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유튜버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버릴 바엔 당근마켓에 올려보세요. 의외로 잘 팔려요. 당근마켓.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날 오후 나는 인생 처음으로 당근마켓에 가입했습니다. 프로필을 만들고 사진 찍고 설명을 적었습니다. 첫 물건은 전기밥솥. 깨끗하게 쓴 밥솥 3만 원. 직접 거래만 가능. 등록 버튼을 누르는 손이 괜히 떨렸습니다. 이걸 누가 사나 생각하고 있는데 몇 분 지나지 않아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밥솥 내일 거래 가능하실까요? 그 한 줄이 그렇게 반가울 줄 몰랐습니다. 누군가 내가 올린 물건을 원한다고 말해주는 것. 그게 그렇게 눈물이 날 만큼 고마운 일인 걸 처음 알았습니다. 다음 날 편의점 앞에서 연락 온 사람을 만났습니다. 정말 깨끗하네요. 어머니 감사해요. 그녀는 웃으며 3만 원을 내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딱 3만 원. 하지만 내겐 내 손으로 처음 벌어본 돈 같은 기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여보, 나 밥솥 팔았어. 3만 원이나 받았어. 남편은 신문에서 눈도 안 떼고 말했습니다. 그걸 누가 사냐 했더니 참. 그 헛짓거리할 시간에 반찬이나 하나 더 만들어라. 말이 콱 목에 걸렸습니다. 아, 그게 당신 눈엔 헛짓거리구나. 그래, 너는 몰라도 나는 안다. 내 인생도 바뀔 거라는 걸. 그날 밤 당근마켓 앱을 다시 열었습니다. 내가 올린 물건에 관심 표시가 하나씩 붙을 때마다 내 안에서 오래된 뚜껑이 조금씩 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사이 거래가 부쩍 늘었습니다. 오래된 믹서기, 안 쓰는 접시, 아이들 옛날 장난감까지 직접 만나 물건을 주고 현금을 손에 쥘 때마다
묘한 전율이 일었어요. 어느 날 믹서기를 사간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 깨끗하네. 물건 아끼고 잘 쓰셨나 봐요. 주책맞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누가 내 손끝을 칭찬해 준 게 언제였더라.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이웃이 말했습니다.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집 좀 정리했더니 속이 시원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왔다. 발신자 윤예숙. 야, 정수가. 너 요즘 그렇게 바쁘다면서? 응. 나 당근 중이야. 그거 사기 많다던데 괜찮아? 에이, 괜찮아. 나 이제 감 잡았어. 혜숙이는 어느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팔고 싶은 거 있는데 너가 좀 대신 올려줄래? 나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나를 믿고 맡긴다고? 혜숙이네 집에서 안 쓰는 전기찜기, 수건 세트, 코트까지 한가득 들고 왔습니다. 이건 이 가격, 저건 저 가격. 나는 제법 전문가처럼 가격을 매겼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전부 팔고 혜숙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역시 맡기길 잘했어. 고마워. 수고비는 꼭 줄게. 나는 손사래를 쳤지만 속으론 뿌듯했습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 내가 해서 잘 되는 일이 있다. 그 무렵 남편의 말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남의 물건까지 중고 장사해? 장사가 아니라 정리야. 버릴 바엔 팔면 좋잖아. 그거 하다 사기나 당하지 마라. 그 말이 내 오기를 자극했습니다. 그래, 당신은 세상 다 아는 척하지만 세상 돌아가는 것 하나 모르면서 하루 종일 신문이나 붙잡고 있으면서 뭘 안다고. 가을 햇살이 들어오던 어느 아침, 거실 한켠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퇴직 직전에 사온 카메라 가방. 이걸로 우리 인생 사진 좀 찍어보자. 흥분해서 셔터를 눌러보던 남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그 카메라는 몇 번이나 세상을 담았을까? 2번, 3번, 거의 5회를 먼지만 덮인 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것도 결국 묶여있는 돈이잖아. 유튜버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쓰지 않는 물건은 결국 묶여있는 자산입니다. 800만 원. 지금 팔면 400만 원은 받겠지.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렌즈를 닫고 구성품을 나열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고급 미러리스 카메라, 상태 최상, 400만 원. 등록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날아왔어요. 야, 내 카메라 어디 갔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냥 정리하려고. 안 쓰잖아. 정리. 그게 장난감이야? 그거 내가 퇴직하고 처음으로 나한테 선물한 거야. 나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꺼내지도 않았으면서. 넌 평생 남의 물건만 치워서 모르지.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였는지. 그 말이 심장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물러서기 싫었습니다. 그래요. 난 내 물건 하나 맘대로 가져본 적 없으니까.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내 맘대로 해라. 나중에 후회해도 난 몰라. 그 말은 허락인지 포기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그 말을 허락이라고 생각해 버렸습니다. 내가 그래야 덜 불편하니까. 그날 밤 카메라 판매 글을 올렸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메시지가 왔습니다. 카메라 바로 구입하고 싶습니다. 내일 직거래 가능하실까요? 프로필 사진에는 정장 입은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도현. 맞춤법도 정확했고 말투도 정중했습니다. 괜찮은 사람 같네. 다음 날 카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와이셔츠에 깔끔한 코트, 손에는 명함.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원미디어 이도현이라고 합니다. 명함까지 건네는 손이 참 단정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꼼꼼히 살피더니 웃었어요. 상태가 너무 좋아요. 팀에서 바로 쓸 수 있겠어요. 조금만 깎아주실 수 있을까요?
10만 원만.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절로 신이 났습니다. 그래요. 10만 원 빼드릴게요. 잠시 후 휴대폰에 문자가 떴습니다. 입금 390만 원. 됐다. 가슴이 시원하게 뚫렸습니다. 카페를 나와 전철역으로 향하는 길. 나는 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나 진짜 잘한다. 이렇게 큰 거래를 혼자 해내다니. 전화 한 통. 집에 도착하니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없었습니다. 카메라가 있던 자리를 바라보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커피포트를 올리고 휴대폰을 꺼내 입금 문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390만 원. 내가 번 돈.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번호 번호 표시 제한. 여보세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은행 보안팀입니다. 차분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은행 이름과 딱 떨어지는 말투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방금 300만 원 이상 거래하신 적 있으십니까? 카메라 돈이 떠올랐습니다. 네, 방금 중고 거래로 입금 받았는데요. 상대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고객님, 지금 그 거래가 보이스피싱용의 계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상 고객님 계좌가 공범 계좌로 묶이려는 상황입니다.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예, 공범요? 네, 이대로 두시면 자동으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고 계좌가 장기간 정지됩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 보안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지금 처리하면 돈은 남아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계좌에 남아있는 돈이 얼마쯤 되십니까? 그게 왜요? 범죄 계좌로 지정되기 전에 안전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이건 저희 은행이 아니라 금융감독원과 경찰이 함께 관리하는 보호 계좌입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옆에서 누군가와 짧게 주고받는 낮은 목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고객님, 지금 문자로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은행 앱 다시 까실 필요 없고요. 고객님 계좌랑 자동 연동되는 보안 페이지입니다. 잠시 후 문자가 왔다. 금융감독원 보안센터. 링크를 누르자 화면 상단에 평소 쓰던 은행 로고가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계좌번호, 잔액까지. 진짜네. 나는 아무 의심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OTP, 보안카드 숫자까지 불러줬습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잔액 전부를 안전계좌로 이체하겠습니다. 일부를 남겨두면 더 위험합니다. 잔액, 퇴직금, 적금, 생활비 합쳐서 약 2억. 잠깐만 전부요. 잠시 망설이자 목소리가 조금 더 단호해졌습니다.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객님 계좌 자체를 잠금 거는 과정입니다. 전액 이체하시죠. 내일 오전 10시 이후에 정상 복구됩니다. 화면 아래에서 보호계좌 이체 중이라는 글자가 깜빡였습니다. 그건 지옥문이 열리는 표시였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고객님, 내일 오전 10시에 경찰 쪽에서 확인 전화가 갈 겁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친절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안도감에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휴대폰으로 문자가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출금 300만 원, 출금 1,500만 원, 출금 1억 8천만 원. 보안 계좌로 잘 옮겨졌겠지. 나는 그날 밤 참으로 멍청하게도 안심한 채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신문을 펼쳤고 나는 평소처럼 밥을 차렸습니다. 여보, 카메라 어제 팔았어. 남편이 신문 뒤로 눈만 굴렸습니다. 그래. 얼마에? 390. 뭐, 내가 좋으면 된 거지. 괜히 우쭐해졌습니다. 근데 은행에서 전화 왔었어. 우리 계좌가 해킹됐다나 뭐라나. 그래서 안전계좌로 옮겼대. 내일이면 풀린대. 신문 접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나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보안팀이라고 친절하던데. 남편이 다가와 내 휴대폰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통화 기록, 문자, 링크 주소를 빠르게 훑어보더니 맥이 풀린 사람처럼 팔을 떨궜습니다. 정수가,
이거 보이스피싱이야. 아니야. 은행 번호였어. 로고도 똑같았고, 번호 조작하는 거 몰라? 은행이 언제 전액 이체하라고 하냐? OTP도 불렀어?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 당장 은행 가자. 남편은 코트도 제대로 못 입은 채 나를 끌고 나갔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우리가 가장 먼저 들어갔습니다. 창구에 앉은 젊은 직원에게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제 보안팀에서 전화 왔다고 해서 우리 돈을 안전계좌인가 뭔가로 옮겼어요. 확인 좀 해주세요. 직원의 손이 키보드 위를 몇 번 움직이더니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혹시 어떤 번호에서 전화 받으셨나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화면을 한번 쳐다보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객님, 그 번호, 저희 은행 번호가 아닙니다.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눈앞이 순식간에 흐려졌습니다. 그럼 돈은요? 직원이 말을 고르듯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미 해외 서버를 거쳐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복구 불가. 의자 위에서 다리가 풀렸습니다. 퇴직금이었어요. 우리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두 손을 꼭 쥔 채 내 옆에 서 있을 뿐. 경찰서에서 진술을 할 때 형사가 말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속으십니다. 요즘은 은행 번호, 로고, 화면까지 전부 위조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친절했어요. 진짜 날 도와주는 줄 알았어요. 사기는요, 욕심보다 불안을 더 많이 파고듭니다. 내 돈이 사라질까봐 하는 그 한순간의 공포, 그 순간에 다들 판단을 놓치시죠. 형사가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해 금액 2억 400만 원. 숫자는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들렸습니다. 2억 400만 원. 종이에 찍힌 그 숫자는 우리 부부 평생의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 사람들은 평소처럼 걸어가고 햇살은 평소처럼 따뜻했지만 우리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서류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 거야? 그 말은 비난이 아니라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다시 일하면 조금씩 모으면 어디서? 내가 이제 어디 가서 일을 해? 60 넘은 노인 쓰겠다는 데가 어딨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몇 날 며칠 집 안은 정지된 화면 같았습니다. 식탁 위 국은 식어 굳었고 남편 커피잔엔 검은 자국이 말라붙었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휴대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놈들이 다시 전화해서 장난이었다고 말해줄까봐. 하지만 화면에는 통화 없음만 찍혀 있었습니다. 며칠 후 우편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확인서. 마지막 줄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복구 불가. 종이를 끌어안고 거실 한가운데 앉아 나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남편에게, 집에게, 지나온 날들에게. 그 후로 남편은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삿짐 박스가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이 집 유지하기 어렵겠다. 뭐라고? 대출 이자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없고 월세로 옮기자. 여기서 30년을 살았는데 남편은 내 눈을 피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 나는 그날 밤 쌓여있는 박스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비우면 행복해진다더니 이젠 정말 모든 걸 비워야 하네. 얼마 후 남편이 말을 꺼냈습니다. 나 공사 현장 일이라도 나가볼까 한다. 당신 몸도 안 좋잖아.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이대로 앉아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서. 그가 새벽에 일어나 작업복을 입는 모습을 보며 나는 몰래 울었습니다. 그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카메라를 처음 산 날, 거실에서 셔터를 눌러주며 웃던 얼굴. 이걸로 우리 여행 가서 인생샷 찍자. 사진 속 우리 얼굴은 참 밝았습니다. 지금은 초점이 나가버린 사람들처럼 모든 게 흐릿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리했어야 할 건 집안 물건이 아니라 서로에게 쌓인 외로움과 나는 쓸모없다는 자책이었다는 걸. 하지만 깨달음은 늘 너무 늦게 옵니다. 남편은 오늘도 일용직 일자리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나는 집에서 지우개를 포장하는 일을 합니다. 이제 저희 집에 짐은 없지만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사라진 건 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도 사라지고 있었습니다.